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턱시도는 땀에 젖어 축축하게 몸에 감겨왔다. 윤태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릴 뿐이었다. 몇 시간 전 그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세기의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입은 가장 처량한 도망자였다. 타에오야, 이게 최선이다. 이 결혼만 성사시키면 우리 이노웨이브를 지킬 수 있어. 아버지의 무력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킨다고 이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 중심의 기업 이노웨이브를 탐욕스러운 경쟁세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넘기는 항복 문서에 불과했다. 그는 신부인 최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에는 사랑이 아닌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싸우다 장렬히 부서질지언정 비겁하게 무릎 꿇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호텔의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든 이 강남 일대를 벗어나 잠적하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목표는 단 하나였다. 시간을 버는 것. 어떻게든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고 적들의 허를 찌를 시간을. 그가 막다른 골목의 끝에서 더 넓은 이면 도로로 뛰쳐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편 이하람은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낼 여유도 없이 낡은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벌써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오늘 마지막 배달이었다. 뜨거운 떡볶이와 튀김 세트. 이것만 배달하면 그녀의 길고 고된 하루도 끝이었다. 그녀는 피곤에 절은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으로 오늘의 수입을 계산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그녀가 꿈꾸는 엄마의 손맛을 담은 작은 분식집을 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녀가 익숙하게 코너를 도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끼익.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스쿠터는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고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배달통에 담겨있던 떡볶이와 튀김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바닥에 붉고 처참한 흔적을 남기며 흩어졌다. 아씨. 물의 웁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통증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욕설을 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분노에 찬 시선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를 향했다. 윤태호였다. 그 역시 갑작스러운 충돌에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턱시도는 흙탕물과 떡볶이 국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사람이 오는 걸 봤으면 비켜야 할 거 아니에요. 하람은 헬멧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그녀의 하루치 고된 노동이 눈앞에 이 정신 나간 남자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태호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었다.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 몇 대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경찰을 부르거나 CCTV를 가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재벌 3세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갑을 꺼내 들었다. 축의금으로 쓰려던 현금 다발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5만 원권 지폐를 한 움큼 쥐어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됐죠. 이걸 받고 나를 본 적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하람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돈은 그녀가 일주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그녀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남자의 오만한 태도였다.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듯한 그 눈빛. 하람은 이 남자가 잘생긴 얼굴을 한 조폭이거나 도박빚에 쫓기는 호스트 같은 부류일 거라고 단정했다. 뭐요, 지금 돈으로 입을 막으시겠다. 장난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들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태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하람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도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딱 10분만 날 숨겨주면 이 돈의 10배를 주겠습니다. 하람이 무언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호는 그녀를 끌고 그녀의 넘어진 스쿠터까지 질질 끌고 자신이 방금 뛰쳐나왔던 어두운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바로 그 순간 이노웨이브 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두 사람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골목의 깊은 어둠 속 두 남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람의 심장은 분노와 공포로, 태호의 심장은 아드레날린과 절박함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떡볶이 국물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뒤섞여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인 밤, 두 사람의 세상이 그렇게 예고 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사라지고 골목 안에는 다시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어색하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윤태호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의 손목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손을 놓았다. 미친 껴 아니야. 정신을 차린 이하람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왜 남의 인생에 멋대로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만드는데? 미안합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계산되지 않은 사과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그 차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골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의 신용카드는 이미 추적당하고 있을 터였다. 그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필요했다. 그는 눈앞에 이 다부져 보이는 여자 이하람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지만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생활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 보였다. 나를 숨겨주십시오. 뭐라고요? 갈 곳이 없습니다. 며칠만, 아니 하룻밤만이라도 신세를 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대가는 확실하게 치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금액의 10배, 아니 20배라도. 하람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며칠 전 집으로 찾아왔던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의 얼굴과 병원비 독촉장이 스쳐 지나갔다. 20배, 그 돈이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엄마의 분식집을 열 수 있는 작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따라와요.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결심을 내렸다. 단 하룻밤이에요. 날이 밝으면 당장 나가줘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그땐 진짜 경찰서로 직행할 줄 알아요. 그녀는 넘어진 스쿠터를 일으켜 세웠다.
태호는 그녀를 도와 스쿠터를 골목 밖으로 끌어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위태로운 동행을 시작했다. 하람의 집은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끝도 없이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태호는 숨을 헐떡였다. 평생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해온 그에게 이 계단은 마치 히말라야 산맥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도착한 옥탑방. 공간은 비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졌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식당 설계도와 손글씨로 쓴 레시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주방에서는 구수한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태호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차갑고 거대한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작은 세상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 꼴이 이게 뭐람. 하람은 엉망이 된 그의 턱시도를 보며 혀를 찼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와 바지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일단 갈아입어요. 맞는진 모르겠지만. 태호는 어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싸구려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룻밤으로는 부족했다. 태호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는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내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하람 앞에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돈을 다시 꺼내 보였다.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아무런 개인정보도 추적할 수 없는 무기명 선불카드였다. 딱 한 달만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카드 안에는 당신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습니다. 대신 내 존재를 외부에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하람은 그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녀는 결국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노트 한 장을 찢어 그 앞에 자신만의 옥탑방 임대차 계약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1조. 임차인 김진수는 허락 없이 거실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작은 골방에서만 생활한다. 제2조. 식사는 각자 해결한다. 라면이라도 직접 끓여 먹을 것. 제3조. 청소는 격일제로 분담하며 오늘 첫 번째 당번은 김진수 씨다. 화장실 청소 포함. 제4조. 외부와의 연락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집의 위치를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반 시 즉시 계약 파기. 태호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서 내용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순순히 계약서에 김진수라는 가짜 이름을 서명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하람은 막 잠에서 깨어 멍하니 앉아있는 태호를 향해 턱짓했다. 당신 차례인 거 잊지 않았죠? 화장실.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화장실 청소라는 과업과 마주했다. 그는 어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와 소를 마치 외계 생물체처럼 쳐다보았다. 그는 몰래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화장실 청소하는 법, 매뉴얼을 보내. 아니, 차라리 청소팀을.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매뉴얼을 따르라고. 대체 무슨 매뉴얼?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람이 그의 발치에 병이솔과 세제 한 통을 던져주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있네. 당신 매뉴얼. 환영합니다. 진수 씨. 진짜 세상에 오신 걸. 옥탑방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윤태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짜 세상의 쓴맛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했고,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하는지 면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를 두고 이하람과 유치한 언쟁을 벌였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버튼 하나, 지시 한마디로 해결되었지만 이 좁은 옥탑방에서는 모든 것을 그의 두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만 했다. 이하람은 김진수라는 이름의 이 남자가 여전히 수상하고 미심쩍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허술하고 어설픈 모습에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분명 위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도련님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그가 끓이다 실패한 퉁퉁불은 라면 대신 자신이 먹으려던 밥을 말없이 내어주곤 했다. 그날 오후 하람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낡은 철제 대문 앞에 옥탑방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와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들의 다리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 하나. 누구세요? 하람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김진수 씨 댁이 맞습니까? 김진수. 그 가짜 이름을 듣는 순간 방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태호의 어깨가 굳어졌다. 어떻게 이곳을 벌써 아버지의 사람들이 찾아낸 것인가?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람이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 문틈으로 태호의 모습을 발견한 양복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태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찾았습니다. 윤태호 도련님. 도련님, 그 한마디에 하람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남자가 그저 빚에 쫓기는 실업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저는 서지한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법무법인 청안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태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자신의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윤은우입니다. 서지한 선생님의 아드님이자 도련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단어가 마치 천둥처럼 태호의 머릿속을 내리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작은 아이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서지한, 그의 대학 시절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가문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그의 첫사랑.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김 변호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한 씨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왔고 며칠 전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호의 앞날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숨겨왔다고. 변호사는 태호에게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건리함다. 지안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다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다른 세상에 있겠네요. 미안해요. 말없이 떠나서, 그리고 더 큰 비밀을 평생 숨겨서.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은우예요. 당신을 꼭 닮은,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죠. 당신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건 원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가문의 족쇄에 묶여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당신의 날개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은우 곁에 있어줄 수 없게 되었네요.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지만 우리 은우를 부탁해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까지 모두 다 전해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은 죽지 않고 그의 아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하람은 그 모든 광경을 방 한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김진수가 아닌 윤태호, 빚쟁이가 아닌 재벌 3세,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 그녀는 이 남자의 비밀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아픈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원망과 의심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아이였다. 은우는 갑자기 나타난 울고 있는 낯선 아빠가 무서웠다. 아이는 사회복지사의 옷자락 뒤에 숨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을 잠시 잊고 오직 겁에 질린 한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왔다. 그리고는 아이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가, 많이 놀랐지? 따뜻한 우유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가거나 아이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우유잔을 내밀며 아이가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은우는 울고 있는 낯선 아빠와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낯선 여자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우유 한 잔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회복지사에 손을 놓고 아주 천천히 하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서서 커다랗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그리고 아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어른들을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작은 아이의 그 한마디는 옥탑방의 비좁은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그곳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심장에 박혔다. 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윤태호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직 이하람만이 자신을 향한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었다.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처음 본 친절한 여성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낯선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보다 일단은 아버지인 윤태호의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들은 며칠 뒤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옥탑방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이제 그들의 공간에는 작고 가녀리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의 하나이, 윤은우가 함께 있었다. 태호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거대한 문제들과 싸워왔다. 적대적 M&A,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 교활한 경쟁사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두뇌와 자금력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는 그가 평생 풀어본 적 없는 가장 난해한 문제였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눈으로 하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이하람 씨, 그는 더 이상 김진수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을 여유가 없었다. 부탁합니다. 계약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람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재벌 3세든 하나이의 아버지든 내 알바 아니에요. 이 이상은 단순히 집주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타원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은우의 엄마 역할을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만 벌어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앞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당신 꿈이 분식집을 여는 거라고 했죠.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계약의 대가로 하람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의 꿈, 돌아가신 엄마의 손맛을 세상에 다시 선보이고 싶다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그 꿈. 눈앞의 남자는 그 꿈을 믿기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어느새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있는 작은 아이 은우를 내려다보았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불안한 눈빛,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알겠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가짜 가족의 역할극이 시작되었다. 작전명 평범한 가족 되기.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윤태호라는 남자는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은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겠다며 부엌에 들어갔다가 토스터기를 태워먹고 스프링클러를 터뜨릴 뻔했다. 아이와 놀아주겠다며 장난감 블록을 잡았지만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M&A 구조를 블록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었다. 반면 하람은 모든 것에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달걀찜과 소시지 볶음을 만들었고 은우가 밤새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에는 은우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제3자처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툰 자신과 모든 것에 능숙한 그녀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졌다. 동시에 그는 그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잠든 늦은 밤 몰래 그녀의 낡은 노트를 훔쳐보았다. 노트 안에는 그녀가 꿈꾸는 가게의 모습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람인의 떡볶이, 손으로 직접 그린 로고, 테이블 배치도, 그리고 엄마에게 물려받았다는 비밀 레시피까지. 그 작은 노트는 그녀의 치열한 삶과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였다. 태호는 깊은 감명에 휩싸였다. 그의 주변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웠다. 더 비싼 옷,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이하람이라는 여자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땀과 꿈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그는 그녀를 돕고 싶어졌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날 하람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큰 문제에 부딪혔다. 그녀가 점 찍어둔 작은 상가 자리가 있었지만 복잡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관련 법규를 공부하며 머리를 싸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호는 밤에 몰래 자신의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특약 조항 리스트 10분 내로 정리해서 익명의 이메일로 보내. 다음 날 아침 하람은 자신의 이메일함에 들어와 있는 의문의 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었다. 메일 안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애먹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변호사가 쓴 것처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세상에, 이런 행운이. 하람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이것이 순수한 행운이라고 혹은 익명의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투른 룸메이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태호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하고도 따뜻한 만족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윤태호가 옥탑방의 작은 세상 속에서 서툰 아빠 역할을 연기하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는 차가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최유라,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고 있을 만큼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결혼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이노웨이브라는 거대한 제국을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활용점정이었다. 윤태호의 도주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모욕인 동시에 그녀의 완벽했던 M&A 시나리오를 망쳐버린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차가운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사냥감을 놓친 암살자의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차잔해 그녀는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보안팀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합병의 성패가 달린 일이야. 윤태호,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 눈앞에 끌고 와.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유라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한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거대한 포위 작전이었다. 그녀의 팀은 윤태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를 24시간 감시했다. 하지만 그는 예상대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해커들은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려 했지만 그는 귀신처럼 모든 온라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의 측근들과 친구들 주변에는 이미 그녀의 사람들이 잠복해 있었다. 하지만 윤태호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최유라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사냥은 끈기와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 들어갔다. 결혼식 당일 호텔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그가 비상계단을 통해 나간 이후에 모든 동선을 분석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영상들이 그녀의 보안팀 사무실에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분석가들은 눈에 핏발이 선 채 화면 속 수백만 개의 픽셀들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한 분석가가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뒷골목 CCTV입니다. 웨딩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영상을 확대한 화면 속에는 윤태호가 낡은 배달 스쿠터와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그는 스쿠터 주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그녀를 끌고 화면 밖에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저 스쿠터 번호판을 확대해 최유라는 화상회의를 통해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리고 저 여자, 당장 신원 확인해. 추적은 급물살을 탔다. 스쿠터의 번호판은 곧바로 조회되었다. 소유주는 이하람, 24세. 직업, 배달 및 퀵서비스. 부모는 수년 전 사망했고, 현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 혼자 거주. 특이사항,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사채 빚. 배달부라고 보고를 받은 최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윤태호가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야.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과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런 여자에게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저 여자의 모든 것을 파악해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주변 인물들까지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샅샅이 훑어.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정보가 올라왔다. 이하람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몇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그 시점은 윤태호가 사라진 직후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유라는 확신했다. 윤태호는 지금 저 배달부 여자의 옥탑방에 숨어 있다. 그녀의 보안팀장이 최종 보고를 위해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목표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현재 이하람의 옥탑방 주변에 저희 팀원들이 잠복 중입니다. 봉투 안에는 운전면허증에서 스캔한 듯한 이하람의 앳되고 촌스러운 증명사진과 그녀가 사는 옥탑방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최유라는 하람의 사진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꼴이 가관이군. 윤태호, 취향 한번 저렴하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냥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팀을 준비시켜 이제 사냥하러 갈 시간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 옥탑방의 작은 행복에 젖어들고 있던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차갑고 무자비한 사냥꾼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옥탑방의 기묘한 동거는 어느새 그들만의 익숙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윤태호는 이제 더 이상 라면을 끓이다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재앙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그는 최소한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넣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 윤은우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낯선 아빠를 피하지 않았고 서툰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하람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하람 역시 두 이질적인 룸메이트에게 정기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윤태호, 아니 김진수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서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며 처음의 경계심은 많이 허물어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제 어미를 찾는 아기 새처럼 자신에게 의지하는 은우가 쿵소리를 내며 자신의 딱딱했던 마음 한구석으로 굴러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어느 주말이었다. 하람은 정말 오랜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쉬기로 결심했다. 마침 동네 공원에서 작은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호와 은우에게 거의 통보에 가깝게 말했다. 오늘 우리 바람 좀 쐬러 가요.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동네 축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가 알던 축제란 수백억짜리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한 화려하고 위선적인 갈라디너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다른
공원 곳곳에서는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달콤한 솜사탕 냄새와 고소한 닭꼬치 굽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태호는 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의 온기가 그를 현실로 이끌었다. 은우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활기찬 에너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바빴다. 아빠, 저거,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람은 그런 은우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마치 진짜 엄마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는 뻥튀기 아저씨와 흥정을 벌여 덤을 얻어냈고 고리 던지기 게임에서는 놀라운 실력으로 커다란 곰 인형을 따내 은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축제를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된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사람이었다. 태호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에는 없었던 종류의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었다. 그는 하람이 건네주는 닭꼬치를 어색하게 받아먹었다.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이 몇천 원짜리 닭꼬치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은우가 솜사탕을 입가에 잔뜩 묻힌 채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어이, 거기 아빠. 가족대항 물풍선 받기. 게임 참가 안 해요. 1등 상품이 무려 최고급 냄비 세트인데, 행사 진행자의 외침에 하람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도 해요. 나 저 냄비 세트 진짜 갖고 싶단 말이에요. 태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유치한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질색했지만 하람과 은우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떠밀려 마지못해 게임에 참가했다. 그와 하람은 한 팀이 되어 서로에게 물풍선을 던지고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물풍선이 터지며 옷이 젖을 때마다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태호는 어느새 체면도 자신의 진짜 신분도 모두 잊고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결과는 아쉽게도 2등이었다. 하지만 하람은 참가상으로 받은 작은 냄비 하나에도 아이처럼 기뻐했다. 태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울긋불긋한 축제의 조명 아래 땀과 웃음으로 살짝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 여자, 가난하고 거칠고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살아있다. 진짜로. 그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나 골칫덩거리 룸메이트로 볼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축제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우는 태호의 등에서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축제의 여운으로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바로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오던 취객 하나가 하람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다. 하람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 순간 타의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움직였다. 그의 단단한 팔이 넘어지려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하람의 몸이 그대로 그의 품 안으로 폭삭 안겼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시끄러운 인파와 현란한 불빛은 흐릿한 배경이 되고
오직 서로의 놀란 눈동자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샴푸 냄새와 그의 희미한 채취가 뒤섞였다. 등 뒤에 잠든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서로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약서의 잉크가 그 순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진짜 설렘이라는 감정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축제 다음 날부터 옥탑방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윤태호와 이아람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일상을 연기했다. 하지만 우연히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둘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에 예기치 못한 포옹은 두 사람이 애써 쌓아 올렸던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벽에 선명한 균열을 남겼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안전한 선 위에서 서로를 향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세상 밖에서는 차가운 사냥꾼의 올가미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최유라의 팀은 이아람의 옥탑방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검은색 선팅을 한 낯선 차량이 며칠째 동네 어귀에 주차되어 있었고, 하람이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같은 남자가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람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고된 삶에 지친 그녀는 그것을 그저 예민한 신경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영화 같은 미행과 감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는 은우의 예방접종 날에 터졌다. 동네의 작은 소아과. 그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피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태호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이의 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세 사람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가족처럼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대기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이야기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하람이 은우의 접수를 하는 동안 타연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대기실 구석,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평범한 아빠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과 주변을 훑는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최유라의 경호팀 소속의 남자였다. 진정. 태호의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문은 이미 막혔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밖에서 망을 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접수를 마치고 돌아온 하람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린 지금 여길 빠져나가야 해. 당장. 하람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에서 실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은우를 품에 꼭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하람과 은우를 데리고 진료실 복도를 지나 병원 뒤편의 직원용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이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병원 정문 쪽에서 그들을 발견한 듯한 남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영화에서처럼 총성이 오가는 추격전이 아니었다. 소리 없는, 하지만 그래서 더 숨막히는 그림자들의 싸움이었다. 타은은 더 이상 어설픈 세입자 김진수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냉철한 승부사의 본능이 되살아나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은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하람의 손을 잡은 채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저쪽이에요. 하람이 외쳤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동네 지리를 꿰뚫고 있는 그녀가 최적의 도주로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그는 전략을 세웠고 그녀는
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좌판을 뛰어넘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좁은 골목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뒤쫓아오던 남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지리와 인파에 막혀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승부처는 지하철역이었다. 태우는 출발 신호가 울리는 지하철 안으로 하람과 은우를 먼저 밀어넣고는 문이 닫히기 직전 자신도 몸을 날렸다. 그들을 놓친 남자들이 플랫폼에서 분한 표정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지하철의 창문 너머로 멀어져 갔다. 지하철 안에서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은우는 아빠의 품에서 이 모든 소동이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양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하람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몇 정거장을 더 가서 완전히 낯선 동네에 내렸다. 태어는 가장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찻집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다. 찻집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억눌려 왔던 하람의 감정이 폭발했다. 대체 누구예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저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냐고. 태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인 이상 최소한의 진실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진수가 아닙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힘 있는 집안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거부했던 정략결혼 상대가 나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당신을 속여서 그리고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숨겼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절반의 진실만으로도 하람의 세상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쫓기는 불쌍한 남자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진 집착적인 여자로부터 한 남자를 숨겨주는 위험한 도박에 공범이 되어 있었다. 이 게임의 판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옥탑방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윤태호의 고백은 이하람의 혼란을 잠재우는 대신 더 큰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설픈 룸메이트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의 서툰 요리 실력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의 치기 어린 모습으로 보였다. 그의 어색한 침묵은 숨겨야 할 비밀이 많은 자의 신중함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격전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대처 능력은 평범한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위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은우는 이제 그 위험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하람은 태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달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고 일부러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세워졌다. 옥탑방의 유일한 온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윤은우의 존재뿐이었다. 태호는 하람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워진 눈빛과 짧아진 대답 속에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를 속인 것, 그리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릴까
두려웠다. 그는 딜레마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한편의 뉴스 보도에 의해 예고 없이 파국을 맞았다. 그날 저녁, 하람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은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었다. 하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만화 영화가 끝나고 저녁 종합 뉴스가 시작되었다. 태호는 골방에서 최유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숨겨둔 비상용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왔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이노웨이브 그룹의 윤태호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우는 소파에 앉아 하람이 깎아준 사과를 오물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 자료가 크게 떠 있었다. 아이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함께 사는 아빠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하람은 아이의 외침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화면 속에는 이노웨이브 그룹 대표 윤태호라는 자막과 함께 그녀의 집에 김진수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내고 있는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지금의 어설픈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람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노웨이브 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10대 그룹 중 하나, 혁신과 기술의 상징, 그리고 저 남자는 그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였다. 빚에 쫓기는 실업자가 아니었다.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불쌍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포식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포식자의 위험한 게임에 휘말린 아무것도 모르는 한 마리 피라미에 불과했다. 그녀가 꿈꾸던 작은 분식집, 그녀가 지키려 했던 소박한 일상, 그 모든 것이 저 남자의 세상에서는 먼지 한 톨의 가치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모습들, 축제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그의 단단했던 팔,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골방에서 나온 태호는 텔레비전 화면과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하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하람 씨,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하람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마주한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깊은 불신과 배신감, 그리고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누구야? 그 한마디는 두 사람이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당신 누구야? 이하람의 질문은 위태롭게 유지되던 옥탑방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윤태호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배신감을 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람 씨,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과 은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위험, 하람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지금 당신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 평범했던 일상, 내 소박했던 꿈,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당신의 그 대단한 세상사.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눈물을 애써 참으며 외쳤다.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내 인생에서 나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태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은우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장난감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옥탑방의 낡은 철제문이 안에서 잠글 새도 없이 거대한 힘에 의해 밖에서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문 앞에는 지옥의 여왕과도 같은 표정의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험악한 인상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옥탑방의 초라한 내부를 훑어보았다. 세상에, 윤태여, 네가 숨어 지낸다는 곳이 고작 이런 쥐구멍이었어. 정말 운치 있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하람과 하람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은우에게 닿았다. 아이의 얼굴이 태호와 똑같이 생긴 것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리고 이게 네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여자와 사생아 유라씨,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 선에서 끝내. 저 사람과 아이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유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 백지수표 한 장을 찢어 하람의 얼굴 앞으로 던졌다. 자,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이야. 원하는 액수를 적어. 그리고 이 남자와 저 애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람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표를 집어들더니 유라의 면전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내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유라의 표정이 싹 변했다. 멍청한 계집애,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턱짓했다. 저 남자는 내버려둬. 저 애만 데려와. 그럼 제 발로 따라오게 될 테니. 경호원들이 은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우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하람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윤태호의 잠자던 야성이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분노한 늑대였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던 경호원 한 명의 팔을 꺾어 매다꽂고 다른 한 명의 복부에 정확하게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경호원들이 다시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지금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옥탑방 입구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호의 아버지, 윤 회장이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 역시 태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옥탑방의 좁은 공간은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루고 있었다.
최유라와 그녀의 사람들, 윤 회장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람과 은우를 자신의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싸고선 윤태호, 윤태호, 윤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광대 노름은 이제 끝이다. 당장 그 여자와 애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의 과거 아버지와 그에게 강요된 미래 최유라가 그의 눈앞에서 그가 막 찾아낸 현재 하람과 은우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하람과 은우의 앞에 자신의 몸을 완벽한 방패처럼 위치시켰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한때 약혼녀였던 여자를 차가운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그만두시죠. 이 사람들은 내 가족입니다. 그의 선언은 자신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옥탑방의 팽팽한 공기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팽창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입니다. 윤태호의 선언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를 끊어버리는 마지막 한마디였다. 옥탑방의 좁은 공간 안에서 세 개의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과거를 상징하는 그의 아버지, 강요된 미래를 상징하는 최유라, 그리고 그가 선택한 위태로운 현재, 이하람과 윤은우. 윤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로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 윤태호,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천한 것들을 감싸고 돌다가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게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해. 내 아들로서의 마지막 명령이다. 최유라 역시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태호 씨, 가엾어라. 잠시 소꿉놀이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모양인데 저 여자와 아이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내 손을 잡으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그들의 협박과 회유 속에서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하람을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다시 자신의 과거를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반항하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한 온전한 어른의 목소리였다. 평생을 아버지가 설계하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어지는 회사를 경영했고 원치 않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람과 은우를 잠시 돌아보았다. 저는 이 작고 초라한 옥탑방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꼈고요. 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인생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자리라면 그 회사의 주인 자리는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최율에게 닿았다. 유라 씨, 당신은 그 텅 빈 타이틀과 속이 빈 합병 계약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으니까. 내 놈이. 윤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 태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아버지, 제가 아무 계획 없이 도망친 줄 아셨습니까? 그의 입에 처음으로 승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저는 제 개인 소유의 지분 전량을 우리 사주조합에 넘기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인이 될 기회를 준 것이죠. 이제 최유라 씨 가문과의 합병은 저나 아버지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땀 흘리는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완벽한 한 수였다. 그는 항복하는 대신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던 회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회사를 지켜낸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냈다. 윤 회장과 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했던 것이 그저 반항하는 도련님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한 승부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태호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등을 돌렸다. 그는 하람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다른 팔로는 아들 은우를 번쩍 안아들었다. 가자, 하람씨, 우리 집으로. 그는 하람과 은우를 데리고 옥탑방에 문을 나섰다.